안녕하십니까. 생산관리론을 강의하게 된 장경일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본 강의를 이제 들어가시게 되겠는데요. 오늘은 처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생산 경영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생산 경영을 공부를 하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산관리사의 자격을 이제 도전하시게 되는데요. 먼저 생산관리사의 전반적으로 어떻게 시험이 이루어지는지를 잠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는 두 번의 시험을 치르게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필기시험을 이제 보시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기시험을 치르게 되십니다. 먼저 필기시험은 대략 한 50에서 60문제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출제를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기시험은 한 10에서 20문제 정도를 출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제 생산관리사의 자격을 이제 취득을 하시려면 물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두 가지 시험을 다 통과를 하셔야지만이 생산관리사 자격을 취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산관리사라고 하는 자격을 이제 여러분들 취직하시게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부담을 갖기보다는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충실히 잘 따라오시기만 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시면서 좀 지루하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미래를 투자한다는 마음과 또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것을 도전한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한 강 한 강의를 좀 들어주셨으면 하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생산관리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전체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도 하고 또 생산관리를 또 하시고자 하는 지금 하시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앞으로 생산관리를 하시게 될 분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시는 그런 강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현장에서 많은 일을 해오면서 또 제가 일본에서 일본의 기후차체 즉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이 도요타 자동차의 그 협력 회사입니다. 이제 도요타 자동차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가 아니겠습니까? 우선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이 일본 내에 한 10개 공장이 있습니다. 그 10개 공장이 있는데 그 10개 공장이 이제 그 승용차를 만드는 공장과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신호자동차도 이제 도요타 자동차의 그룹 하나에 들어가는 회사인데요. 여기는 버스라든지 그 다음에 트럭 이런 큰 차를 만드는 회사가 신호자동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경차를 만드는 다이하츠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또 이제 제가 몸담았던 기후차체라는 곳은 이제 한 15인승 많게는 15인승까지 타는 승합차를 만드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제가 거기서 약 한 8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그쪽에 도요타 생산 방식에 대한 부분을 제가 트레이닝을 받고 또 이론을 제가 습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그 이후로 한국에 와서는 이제 여러 중소기업들 뿐만이 아니고 대기업에 대한 강의도 했고 또 지금은 현재로 이제 중소기업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는 컨설턴트입니다. 이제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이제 컨설팅
마케팅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지금은 이제 기업을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어떤 저 나름대로 갖고 있는 경험,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경영지도사라고 하는 자격도 갖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현장에서 어떤 부분들이 가장 애로가 있고 또 어떤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는지, 또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어떤 단순한 이론을 전달하기보다는 그런 실무적으로 경험적인 얘기를 또 간간히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제 강의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기를 바라고요. 저도 그러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보고자 합니다. 함께 노력하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먼저 생산 경영이라는 부분을 제1장, 여러분들이 교재의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장 생산 경영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생산의 개념이 먼저 나오겠습니다. 생산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생산의 의의와 목적이 있는데 먼저 생산의 의의를 먼저 생각을 해본다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기업이 이용 가능한 자원, 즉 사람, 원자재, 기계설비, 에너지, 정보 등을 유용하게 활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로 변환해가는 과정을 가리켜 우리가 생산 활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당수의 경제학자들은 생산을 유형 무형의 경제재를 창출하는 활동, 즉 경제적 생산으로 이해하면서 그 기본을 효용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산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프레임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뒷페이지 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그 위에 그림 1-1이 있는데 이것에 생산이 기본적 의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험을 치르시게 될 때에 이 프레임을 잘 이해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레임은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생산의 기본적 의의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투입이 있습니다. 투입이 우리 영어로는 인풋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투입에는 생산 요소가 있습니다. 즉 생산 요소가 뭐냐 하면 원자재가 있고 노동력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기계나 설비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가 있겠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산 요소 중에 하나로 또 꼽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자금이나 정보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생산 요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생산 요소, 즉 투입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변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변환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변환 과정을 흔히 이야기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정, 예, 또는 이제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산 요소를 투입을 해서 변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변환 과정이 공정 과정이라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내용들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가공이 있겠죠. 조립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반이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저장이라는 부분도 요 변환 과정에 하나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산 요소를
투입을 해서 이러한 변환 과정을 거쳐서 가공, 조립, 운반, 저장이라는 공정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산출물입니다. 산출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어로 아웃풋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웃풋이 나오는 것이 바로 경제재라고 우리가 바꿔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산출물, 즉 경제재는 결과물로서 어떤 것이 나오느냐? 제품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서비스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의 생산의 의의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제품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고요. 또 포함이 되는 부분은 바로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출물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정보라는 산출물도 우리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투입, 변환 과정, 산출을 통해서 이러한 경제재인, 즉 제품, 서비스, 정보를 산출해내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생산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경제재, 즉 제품, 서비스, 정보를 산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산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단순하게 제품, 서비스, 정보만이 산출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은 효용을 창출해야 되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효용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효용이라는 부분은 형태가 있겠고, 그 다음에 기능이 있겠고, 시간, 장소, 이런 등등이 있겠고, 그 다음에 소유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효용을 가진, 효용을 창출한다는 과정이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제조업에서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것이, 제조업이다 라고 하면은 어떤 물건을 만들게 되면 형태가 우선 나오겠지요. 그 다음에 기능이 있을 겁니다. 어떤 제품에 대한.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우리가 어떤 그 제품을 만드는 데에 그 시간의 가치가 또 있겠고, 장소가 있겠고, 소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 제조업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다 들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반면에 서비스업은 이것은 제조의 경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서비스의 경우에는 형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존재하지 않겠지요. 무형의 형태다, 무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에서는 바로 시간과 장소, 소유, 이 세 가지만이 우리가 서비스에서는 존재한다. 효용을 산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서비스 같은 경우에 어떤 예를 들 수 있는가 하면, 은행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게 되면, 은행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은행은 돈을 갖다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때에 현금으로 변환을 시켜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때에 현금으로 변환을 시켜준다.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에서는 이러한 시간, 장소, 소유가 효용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효용이 중요한 부분으로 산출 그 과정을 통해서 효용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의 예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효용이다라고 하면 어떤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냐면, 그 주관적인 기대 효용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대 효용 이론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기대 효용 이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재에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 효용의 부분을 기대 효용 이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또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효용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재화의 능력 또는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얻는 개인의 주관적 만족의 정도를 말한다. 즉 주관적 만족의 정도를 말한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심리학 이론인 주관적 기대 효용이라는 것은 의사결정 시 사람은 유익한 것이 최대로 되는 것이나 해가 되는 것은 최소로 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선택을 하게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이익이 되는 부분은 최대로, 해가 되는 부분은 최소로 되는 것을 사람은 선택을 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대효용 이론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기대효용의 이론의 예를 여러분들이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600명이 죽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상한 질병을 대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600명이 이상한 질병을 걸릴 것을 대비를 하고 있다. 근데 이 질병에 대응하는 두 가지 대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결과에 대한 과학적인 예상이 다음과 같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A의 경우에 200명이 600명이 질병에 걸릴 것을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 A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200명이 구조될 것이다. 구조될 것이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A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B의 경우에는 600명이 구조 확률은 우리가 3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 사람도 구조를 못할 확률은 구조되지 못할 확률은 3분의 2이다 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프로그램 A는 200명이 구조될 것이다. 프로그램 B는 600명 구조될 확률이 3분의 1이고 한 사람도 구조되지 못할 확률이 3분의 2이다 라고 했을 때 대학생들한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선택을 해보십시오 라고 했더니 72%의 인원이 이 프로그램 B를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용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 A는 200명이 구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는 확률적으로 3분의 1만이 구조될 것이고 한 사람도 구조되지 못할 것은 3분의 2다 라고 했을 때에 바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부분은 프로그램 B를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사람의 선택에 있어서 기준은 위험 회피다 라고 위험 회피를 사람들은 선택을 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예를 하나를 드렸고요. 이어서 또 여러분들에게 프로그램 C와 프로그램 D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C의 경우에는 어떤 것이냐면 400명이 프로그램 C를 선택을 하면 400명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프로그램 D라는 것은
그 프로그램 D를 선택을 하게 되면 600명 중 어느 누구도 죽지 않을 확률이 3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00명이 죽을 확률은 3분의 2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역시 마찬가지로 대학생들한테 이 두 C 프로그램과 D 프로그램 중 어느 프로그램을 선택할 것이냐 라고 해서 선택을 해 보십시오 했더니만 78%가 프로그램 D를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런 프로그램 D를 선택을 했냐면 위험을 감수한다. 위험 감소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D를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미국의 두 가지의 프로그램 A, B의 프로그램과 그 다음 프로그램 C와 D의 이 경우를 가지고 봤을 때 사람들은 그 효용을 선택을 할 때는 가치 이론, 기대 효용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의 심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봤을 때 바로 사람은 위험을 회피하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고 위험을 또 감수하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손실에서 입는 상처의 정도가 이익에서 얻는 기쁨의 정도보다 더 크고 심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대 효용 이론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바로 우리가 생산의 의의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요 하나의 프레임에 있어서 이 효용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즉 우리가 어떤 서비스 제품을 만든다 하더라도 사람이 어떤 것을 선택하도록 할 것이냐 어떻습니까? 기대 효용의 그 가치를 최대화 극대화해야지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의 의의의 전체적인 프레임에서 우리가 봤을 때 생산 요소를 투입을 해서 변환 과정을 거쳐서 산출물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에 기존에 있던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은요, 투입의 부분에 있어서 줄이는, 즉 생산 원가 내지는 투입 비용의 최소화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산 원가와 투입 비용을 최소화한다. 이게 이제 어떤 전통적인 경제학자, 즉 생산론자들이 이야기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으로 기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즉 기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윤 창출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윤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생산 원가와 투입 비용만이 낮추면 될 수 있겠느냐? 그렇진 않죠. 다시 말씀드려서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 또한 서비스가 어떻습니까? 고객을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제품이 팔릴 수가 있고 또 서비스가 팔릴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생산기업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투입 요소의 비용 감소도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어떤 산출물에 있어서의 가치를
증대시켜야지만이 기업에서의 이윤 창출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신 학생분들도 계시겠지만 바로 우리가 결과적으로 산출물을 어떻게 가치 증대를 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투입 요소 즉 어떤 그 생산 요소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일 것이냐, 즉 원가를 낮출 것이냐, 이러한 것들이 우리 현장에서 제조업의 현장, 생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9페이지 위에 보시게 되면 수식이 하나 나옵니다. 즉 투입 비용이 나오고요. 투입 비용분의 산출 가치는 1보다 커야지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산출 가치가 극대화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산관리사의 역할이고 생산관리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생산 관리론을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생산의 개념, 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서비스의 생산 활동, 즉 서비스의 개념과 기능은 무엇인지, 즉 생산과 서비스의 어떤 차이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음 시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